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중단원 일제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단원, 첫 번째 소단원인 을사늑악과 국권 침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는 우리가 1900년대 우리나라의 국권들을 일본 제국에 뺏겨가는 과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가 국권을 뺏겨가는 과정은 지금까지 역사상 있었던 수많은 위기들과 달리 상당히 독특한 방법으로 국권을 뺏겨나가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 전까지는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패배했을 때 우리가 영토를 잃거나 그 다음에 나라를 빼앗기거나 했었다면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 나라를 빼앗겨가냐? 바로 법에 의해서, 즉 국제 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권리를 하나씩 뺏겨나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본인들이 우리나라의 권리를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는 게 본인들이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제 조약으로 우리 대한제국과 일본이 서로 이것을 승인한다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대한제국의 권리들을 가져갔다고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권리들을 계속해서 뺏어갔는지 그 과정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한일 의정서를 강요하다. 1894년에 있었던 이 1894년부터 진행되었던 이 청일전쟁 이후에 이 청일전쟁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예상을 깨고 일본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때 청은 일본에 의해서 사실상 망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청은 일본에 우리가 다 졌다, 너희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줄게 라고 할 정도로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던 것이 청일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은 본인들이 원래부터 꿈꿔왔던 것, 자, 우리가 일본이 차지하고 싶었던 지역에 대해서 그 이권들을 청나라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자, 거기가 어디냐? 바로 만주와 한반도 지역입니다. 자, 한반도는 우리나라를 얘기하고 이 만주는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지금의 중국의 길림성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이제 한국에 대한 권리를 청나라는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걸 약속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랴오둥 반도를 일본이 청으로부터 양도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붕괴하냐? 바로 이 만주와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이 러시아가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과 일본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 러시아는 언제든지 이 두 나라를 제치고 자신들이 이 만주와 한반도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이 지역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이 이 청을 물리치고 너무나도 강력한 위세를 떨치니까 이러다가 자신들이 차지해야 될, 러시아가 차지해야 될 이 만주와 한반도를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자, 근데 러시아가 이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일본에게 야, 너희 너무 많은 땅을 가졌어, 그거 가져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자기만큼 센 나라 친구들을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나라가 어디냐? 바로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일본, 너희 너무 많은 걸 가져갔어,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간섭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바로 삼국 간섭이었습니다. 자, 이 삼국 간섭은 단순히 야, 너희 하지마 이렇게 얘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세 나라가 배들을 일본 섬으로 파견을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일본을 둘러싸고, 너희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거 듣지 않으면 우리 일본 함대들이 너희 일본을 공격할 거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이 이 랴오둥 반도를 차지하는 걸 결국 무마시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만주와 한반도를 일본이 이때부터 완전히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으나 누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 러시아가 등장하게 되면서 일본이 시도했던 이러한 방식은 한 차례 좌절을 겪게 됩니다. 자, 그게 1894년 5년 단계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일본이 러시아에게 한번 굴욕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 이 두 나라 사이에서 계속해서 사이가 나쁜 상황으로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다가 우리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이러다가 조만간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당시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일본에 비해서 훨씬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일본은 본인들이 조금씩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던 조선에서의 영향력마저 러시아에게 뺏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과 러시아가 서로 외교를 통해서 알았어, 우리 각자 서로 양보하면서 비슷한 정도의 권력만 행사하자. 만주 한반도에서 비슷한 정도의 권력만 행사하자라고 약속을 한 채로 서로 계속 이 대립관계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04년 단계가 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일본과 러시아는 10년 동안 대립을 하고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일본은 정말 무서운 나라였어요. 어떤 점에서 무섭다고 생각하냐? 이 당시 1800년대 후반에 본인들이 굴욕을 당하면 정확히 10년 동안 그 본인들이 굴욕당한 걸 잊지 않고 간직했다가 10년 뒤에 그것을 복수해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보복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복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청일전쟁이었어요. 자, 일본이 굴욕을 당했던 장면이 어디였냐? 이 청일전쟁 전에 1884년에 있었던 이야기,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 이 갑신정변에서 일본이 우리가 도와주면 조선에서 쿠데타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신정변이 성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청나라가 개입하면서 본인들이 의도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조선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이 갑신정변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굴욕을 갚기 위해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힘을 키워가지고 청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삼국 간섭으로 러시아에게 굴욕을 당한 일본이 10년 동안 절치부심해서 힘을 키워서 우리의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러시아에게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 전쟁이 무엇이냐?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이제 조만간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조만간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치를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도 알고 있었겠죠. 자, 그러니까 고종은 우리나라를 전쟁터로 삼게 만들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일본, 러시아 너희들 아무 편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국외 중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청일전쟁 때도 주요 전장터가 우리나라였어요. 자, 그래서 애꿎은 이 전쟁에 아무 상관도 없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러일 전쟁이 벌어지게 되더라도 주요 전장터가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위기감도 정말 높은 상황이었고요. 자, 하지만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무력으로서 서울을 강제로 점령해버리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전쟁 직후 일제는 한국의 국외 중립을 무시한 채 한국 영토 안에서 군사기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바로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맺게 됩니다. 자, 이걸 왜 맺었냐? 마찬가지로 이걸 맺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러시아가 지금 어디에 있죠? 물론 수도는 유럽의 모스크바에 있지만 우리나라와 바로 이 북한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땅에도 러시아 땅이 있죠. 자, 이 당시 러일 전쟁의 주요 전장터가 바로 이 연해주 지역이었습니다. 예전 우리나라의 발해의 영토였던 이 러시아 지역, 이 연해주 지역이 주요 전장터였어요. 자, 그러면 일본은 섬나라죠.
자, 근데 군대를 보내서 이 연해주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우리나라의 군대를 주둔시켜서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군사기지들을 본인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조약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맺게 됩니다. 자, 이어서 전쟁에서 이제 승기를 잡은 다음에 이제 러시아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자, 그런 다음엔 바로 이 대한제국을 우리 속국으로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정책들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맺어진 첫 번째 조약, 바로 제1차 한일 협약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바로 재정 외교 부분에 고문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들을 통해서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재정 고문, 외교 고문을 이제 우리나라에 파견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이때 당시 파견됐던 고문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의거 활동에서 배우게 될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장인한 전명훈에게 저격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이 스티븐스죠. 자, 친일 외교 고문이었던 스티븐슨. 자, 여러분들 이 당시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외교 고문으로 파견됐던 사람이 바로 스티븐슨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본에 친일적인 계속해서 발언들을 했던 거예요. 자, 이처럼 이때부터 재정 외교 부분에 고문들이 파견되었다는 것, 그 내용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일본은 이제 청도 물리쳤어. 러시아도 물리쳤어. 이제 완전히 대한제국은 자신의 영토라는 자신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하냐? 본인들이 이제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어야 되니까 다른 나라들에게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외교 정책들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미국과는 가스라-테프트 조약. 자, 미국과 가스라-테프트 조약을 맺게 되고 영국과는 영일 동맹. 그리고 러일 전쟁 승리를 거둔 일본의 입장에서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자, 그 조약이 바로 포츠머스 강화 조약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건 정당하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당시 강대국들은 이런 조약들을 서로 체결해 줬어요. 무엇이냐? 서로의 식민지 지배를 인정해 준다. 이런 조약들을 각각 다 서로 인정해주는 조약들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가스라테프트 조약은 어떤 내용이냐?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는 걸 일본이 인정해준다. 대신 미국도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삼는 걸 인정해준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영일동맹에서도 마찬가지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는 것, 일본이 대한제국을 지배하는 것을 서로 인정해준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독점적 관리들을 국제 외교 속에서 인정을 받고 난 일본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한 조약들을 맺어나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조약 무엇이냐?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자, 을사늑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바로 우리나라의 외교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대사를 파견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 대사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고, 자,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대한제국이 할 수 없다. 자, 그런 것들을 다 누가 한다?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 너희 너무 지금 어렵잖아, 우리가 대신해 줄게 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러한 권리들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나라가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종과 대신들이 이 서명을 거부하게 되나 을사오적을 앞세워서 이 을사늑약을 불법적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을사늑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나라를 이제 본격적으로 지배를 해야 되니까 자신들의 통치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통감부를 이 을사늑약을 통해서 설치하고 초대 통감으로서 이토 히로부미가 임명이 되게 되고, 이때부터 내정과 외교를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이 만든 이 통감부에서 내정과 외교를 담당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외교권을 빼앗긴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나라마저 빼앗기는 과정, 그 과정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니까 고종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나는 이것에 서명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이 조약은 무효다라는 걸 바로 선언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런 위기를 처하고 있으니까 서양 열강들, 너희들이 이걸 알아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조약의 부당함을 미국 등 열강들에게 호소했지만 그들은 대한제국의 편이 아니라 일본의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똑같이 이 당시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강대국이기 때문에, 자,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 정의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열강의 호소가 실패하게 되니까 고종은 이러다가 진짜 우리나라가 망하겠다 생각이 들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던 중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만국평화회의가 뭐냐? 당시 전 세계에 외교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성 있는 나라들이 모여서 우리가 지금 너무 군사력을 키워가고 있다. 자, 그러면서 강대국들끼리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냐?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러한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인류가 평화를 위협받고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모여서 이러한 전쟁 하지 말자라는 회의를 열자는 걸 합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당시 웬만한 나라들이 다 여기에 참석하게 되니까 이곳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고종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상설, 이준, 이희종을 특사로 파견하게 되는데 이미 여기에 참석해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들은 이미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너희들은 이 회의장에 들어올 권리가 없다. 왜냐? 너희들은 외교권이 없지 않느냐? 대한제국의 대표는 우리 일본이 대한제국의 대표지 너희들은 대한제국의 대표가 아니다. 왜? 을사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를 앞세워서 이들은 이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입구에서 결국 요구를 전달하는 걸 전달도 하지 못하고 입구에서 들어가지도 못한 채 망연자실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일본은 거기서 그렇게 막아냈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신기를 크게 건드리게 된 사건이에요. 자, 회의가 열려. 근데 그 앞에서 무엇인가 소란이 일어나. 알고 봤더니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래. 이런 얘기가 이 만국평화회의에서 돈다고 생각해보세요. 일본은 엄청나게 부끄럽겠죠. 자, 일제는 이러한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버립니다. 왜냐? 너희 을사늑약에서 약속한 거 왜 어기고 만국평화회의에 외교사절단을 파견해? 이러한 논리를 앞세워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새로운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조약이 바로 한일신협약 정미칠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 조약으로 일본인이 이제 각 부서의 차관으로 임명되게 되고 통감의 내정 간섭도 크게 강화되게 됩니다. 자, 이제 통감부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대한제국에서 만든 모든 부서에 일본인이 관리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이후 일제는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켜버리고 그리고 사법권과 경찰권마저 이제 대한제국이 아니라 일본이 장악하게 됩니다. 자, 사실상 모든 권리들이 다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이에 따라 이러한 것들을 계속 할 때마다 우리 민족은 격렬하게 한일 투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무력으로 이것들을 모두 진압해버리고,
1910년 8월 일제는 전국 각지에 군인과 경찰을 배치한 뒤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른바 병합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제국은 이제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로서 일본의 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면서 잔혹한 식민 통치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영토 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에요?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죠. 실제 지금 독도는 어느 나라 땅으로 되어 있을까요? 우리나라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것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역사 속에서는 이 독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일본은 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도는 울릉도에 속해 있는 섬입니다. 울릉도에 속해 있는 섬으로서 날씨가 좋을 때 이 울릉도에서 눈으로 직접 독도까지가 보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국시대 이래로 독도는 우리의 영토라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자, 이러한 인식이 조선시대가 되게 되면 세종실록 지리지, 그 다음에 만기요람, 그 다음에 신증, 동국, 여지, 승납, 그 다음에 이러한 기록들과 정상기의 동국 대지도, 그 다음에 해자전도 등에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이 지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조선시대 숙종 때 어민이었던 안영복이 울릉도에 불법 침입해서 계속해서 고기를 잡아가던 이 일본 어부들을 쫓아내고, 안 되겠다, 일본인들이 자꾸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불법 어업을 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찾아가야겠다. 자, 그래서 안영복이 일본으로 직접 건너갑니다. 자, 그래서 일본 정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확인받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대가 와가지고 이제 국제법이라는 질서가 만들어진 다음엔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냐? 대한제국 때 울릉도를 군으로 습격한 다음에 독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라는 칙령 41호를 발표하면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실하게 밝히게 됩니다. 자, 그것이 언제냐? 바로 1900년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일제는 이러한 대한제국이 자신의 영토임을 밝힌 걸 무시하고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강제로 자국의 행정구역인 시마네현으로 편입시키게 됩니다. 자, 그게 언제냐? 1905년 2월이었어요. 자, 왜 러일 전쟁 중에 이 지역을, 독도를 자신의 땅으로 마음대로 집어넣냐? 당시 육지전은, 러일 전쟁 중에 육지전은 연해주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해전은 함대와 전쟁을 치렀던 해전은 이 우리나라의 동해 지역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에서 동해에서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독도가 러시아 함대를 관찰할 수 있는 요지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땅 우리 땅 할래 라고 하면서 자신의 땅으로 강제로 편입을 시키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거는 현재의 국제법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이미 우리의 영토임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자신의 영토를 가져간 명백한 침략 행위이면서 국제법상 불법 행위였습니다. 자, 그러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와 관련된 증거는 우리나라 자료들도 많지만 일본에도 이와 관련된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특히 아이러니하게도 이 독도와 관련된 연구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자료보다 일본에서 독도와 울릉도는 자신의 땅이 아니야라는 기록들이 훨씬 더 많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자료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자료들은 어떤 게 있냐? 바로 세종실록 지리지,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쓴 신증, 동국, 여지, 승납 소재,
여기에 있는 이 팔도 총도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팔도 총도는 우리나라의 당시 지도를 그린 우리나라의 모습을 그린 지도인데 강원도 별도에 어디를 그려놓고 있냐? 우산도와 울릉도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팔도 총도, 우리나라 전체 땅을 그린 곳에 이것을 집어넣고 있다라는 건 독도와 울릉도를 우리 땅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이겠죠.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제 대한제국식이 대한제국식이 나왔던 칙령 제41호 우리나라의 증거임을 제대로 보여주는 여기는 어떤 내용이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하고, 자, 그런 다음에 제2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군청을 울릉도에 있는 태화동으로 정한 다음에 구역을 이 군청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어디냐? 울릉, 전도와 죽도, 그리고 석도를 관할할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석도가 무엇이냐? 바로 이거는 돌도예요. 자, 여러분들, 독도가 왜 독도냐면 우리가 돌을 사투리 중에 돌을 독이라고 발음을 해요. 자, 그래서 돌도 하다가 사투리 방언, 그래서 돌을 독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독도 하다 보니까 독이 된 거예요. 자, 근데 문서를 보면 이것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죠?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돌을 대신해서 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돌석자를 써가지고 석도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 먼저 1876년에 일본이 이제 지리기술이 이때부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직접 우리나라에 와서도 해안 측량을 했었죠. 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도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 조선 전도라는 지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언제? 1876년에. 이거는 어디서 만들었냐? 일본 육군 참모국에서 발행한 지도예요. 자, 개인이 만든 지도가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만든 지도였어요. 자, 울릉도와 독도를 지도 어디에 표시하고 있어요? 오른쪽 외곽선에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조선 전도의 이 지역을 표시하고 있다는 건 여기를 어느 나라 영토로 보고 있다는 거죠? 조선의 영토로 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겠죠. 자,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자료, 일본에서 만든 자료 중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바로 이 두 개의 자료입니다. 무엇이냐? 태정관 지령문과 그 다음에 기죽도 약도입니다. 자, 태정관은 뭐냐? 일본의 최고관청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의정부와 같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 최고기관이 태정관이었어요. 자, 근데 살펴봤듯이 우리 조선시대 때도 일본 어부들이 울릉도 독도까지 와서 계속해서 어업을 했었죠. 자, 그것 때문에 이 시기에도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조선에서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지방관리가 이제 태정관에게 문의를 구한 거예요. 자, 독도와 울릉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태정관에게 올리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 태정관에서 뭐라고 답변했냐?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 거기는 조선의 땅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태정관 지령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울릉도와 독도를 보여주는 지도도 함께 여기에다가 표시하고 있어요. 자, 그 지도가 무엇이냐? 바로 기죽도 약도입니다. 자, 기죽도란 무엇이냐? 자, 기도가 울릉도예요. 자, 그리고 죽도가 독도예요. 자, 그래서 이 기도와 죽도, 즉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는 걸 글과 함께 그 다음에 그림까지 지도까지 함께 담고 있는 자료가 바로 이 태정관 지령문과 기죽도 약도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에서도 일본에 관련된 자료들이 다 독도를 우리의 영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